아버지,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한 순간 아버지를 바다에 빠뜨립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빠진 순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여자가 있었습니다. 안 돼! 해녀 해림은 요트가 떠나간 후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물속에서 할아버지를 건져내며 해림은 소리칩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 입이 움직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새벽 4시였습니다. 강혜리는 눈을 뜨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자명종도 필요 없었습니다. 몸이 바다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적셨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42이라는 나이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잔주름, 햇볕에 그을린 거친 피부, 그리고 무언가를 오래 참아온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해리는 거울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볼 것이 없다는 듯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방을 나섰습니다. 물질 장비를 챙기는 손길은 익숙하고 빠릿했습니다. 오리발, 물안경, 망사자루, 그리고 허리춤에 차는 납 벨트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양구조대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장비 점검을 빠뜨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해리는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짭조름하고 서늘한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해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곳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멀리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단골 손님 최 씨 할머니가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린 씨,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우리 아들 생일인데 전복 큰 걸로 몇 개만 구해줄 수 있어? 가게 것 말고 혜린 씨가 직접 딴 걸로. 혜린은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직접 딴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새벽 물질을 나설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바다는 잿빛이었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같은 색으로 붙어 있어서 어디가 끝이고 어디가 시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날씨는 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파도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출렁임 없이 납작하게 가라앉은 수면이 오히려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살아있는 바다는 이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바다 전체가 정지해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느낌을 떨쳐내지 못하면서도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리발을 끼우고 물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를 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수했습니다. 수중은 고요했습니다. 위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물속에서는 오히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혜린의 몸이 자연스럽게 바닥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틈을 살피고 해초 사이를 훑고 전복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숨이 차오를 즈음 수면 위로 올라와 크게 내쉬었습니다. 해녀 특유의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짧게 퍼졌습니다. 2번, 3번 반복하면서 조금씩 더 깊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평소라면 여기서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나갔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부탁한 전복은 얕은 곳에서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크고 좋은 전복은 언제나 조금 더 먼 바위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수면 위에 무언가 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부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형태가 달랐습니다. 하얗고 길쭉한 선체, 가판 위의 난간, 그리고 마스트.
요트였습니다. 꽤 큰 규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이 위치에 정박해 있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해리는 잠깐 멈췄습니다. 조업구역도 아니고 항구에서 꽤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저렇게 덩치 큰 요트가 엔진도 끈 채 조용히 떠 있다는 것은 경험상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수면 위로 눈만 내밀 듯 낮은 자세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요트 옆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갑판 위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손이 난간을 붙잡고 있었고 다리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다른 한 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반듯하게 차려입은 옷차림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끝내죠. 다 정리됐습니다. 중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도 아니고 애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넌 끝까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중년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남자가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서며 컵을 들이밀었습니다. 노인이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컵이 갑판 위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노인이 난간을 붙잡으려 했고 남자의 손이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놓아버렸습니다. 아니, 밀었습니다. 풍덩. 바다 위로 퍼진 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해리는 바위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렸습니다. 갑판 위 남자는 잠깐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고 처리해. 바다에 빠졌어.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갑판 쪽으로 빠르게 나왔습니다. 남자가 낮게 지시했습니다. 기록 다 지워. GPS 포함해서. 그리고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았습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천천히, 꼼꼼하게. 해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굳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닷물이 차갑게 피부를 죄어드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한기였습니다. 뼛속부터 스며드는 공포였습니다. 요트의 엔진이 낮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요트가 멀어지는 방향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수면으로 내렸습니다. 파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희미하게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노인의 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물 위로 조금 솟아 있었습니다. 버둥거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힘없이 물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쳤어, 저거 사람 죽인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조차 떨렸습니다. 수면 위 노인의 손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바위 뒤에 붙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도망쳐. 엮이면 죽어. 너 혼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금 저 남자가 한 짓을 봤습니다. 아버지를 바다에 밀어넣고 손을 닫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격자를 가만히 놔둘 리 없었습니다. 요트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다였습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됩니다. 혜린의 발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살려줘.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힐 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혜린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귀로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으로 들은 것이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오래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구조대에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파도가 높던 날 전복된 어선 안에 선원 한 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있었고 선원은 쇠 구조물에 다리가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부에서는 구조 중단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파도가 너무 높아서 구조대원이 들어가면 같이 죽는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모두가 물러섰습니다. 그때 그 선원이 딱 이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혜린은 그날 혼자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원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혜린은 조직에서 쫓겨났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넌 이미 한 번 당했잖아. 옳은 일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 머릿속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였습니다. 손이 이미 물안경을 고쳐 쓰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납 벨트를 두드려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리발 끝을 눌러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망설이는 동안 몸은 이미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 반복한 구조전 점검이 몸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혜린은 짧게 내뱉었습니다. 빌어먹을 또 이 짓이네. 그리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입수 순간 차가운 물이 전신을 한꺼번에 덮쳤습니다. 새벽 바닷물은 낮보다 수온이 훨씬 낮았습니다. 피부가 오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면 아래로 곧장 파고들었습니다. 수중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새벽이라 햇빛이 거의 닿지 않았고 노인이 떨어지면서 생긴 파문이 아직 가시지 않아 물이 뿌옇게 흔들렸습니다. 조류도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혜린은 팔로 물을 힘껏 저으며 방향을 잡았습니다. 노인이 떨어진 지점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짚었습니다. 낙하 위치, 조류 방향, 수심. 이런 계산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구조대에서 수백 번 반복하던 훈련이었습니다. 조직에서 쫓겨난 지 몇 년이 지났어도 몸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흰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이미 상당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팔다리가 힘없이 늘어진 채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머리 오른쪽에서 검붉은 것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떨어질 때 어딘가에 부딪힌 것 같았습니다. 피가 물속에서 천천히 퍼져나가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혜린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팔을 뻗어 노인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노인의 몸무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의 몸은 언제나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바닷속에서도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저항했습니다. 몸이 다시 옆으로 쏠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혜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리를 세차게 찼습니다. 수면이 가까워졌습니다. 빛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혜린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해녀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거칠게 터져나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수면 위로 들어올렸습니다.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코 가까이 손을 대봤습니다.
숨이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요. 들려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노인을 옆으로 앉듯이 붙잡고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봐두었던 암초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몸을 잠깐 피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듯 당겼습니다.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물안경 안으로 물이 조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암초 뒤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해리는 노인을 암초에 기대어 몸을 받쳤습니다. 자신도 암초를 붙잡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멀어지는 요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점처럼 작아져 있었습니다.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신고도 지금 당장은 어려웠습니다. 전화기는 방수 파우치 안에 있었지만 두 손이 노인을 붙잡고 있어야 했습니다. 해리는 시선을 노인에게 돌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초점이 잡히지 않는 흐릿한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들이 나를... 거기까지였습니다. 다시 눈이 감겼습니다. 해리는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이 상황 전체를 완전히 다른 무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해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바람이 젖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체온이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맥박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약했지만 있었습니다. 머리 상처에서는 피가 계속 배어나왔습니다. 조금만요. 조금만 버텨요. 해린이 낮게 말했습니다. 노인에게 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한 말인지 몰랐습니다. 해리는 다시 노인을 끌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암초를 따라 해안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는 경로를 골랐습니다. 가게 뒤쪽 해안으로 붙으면 사람 없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손이 아직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해리는 오늘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가게 뒤쪽 해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해리는 노인을 끌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노인을 눕혔습니다. 팔에 힘이 빠지면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먼저 노인의 목 옆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약하고 불규칙했지만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어. 살아있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확인하듯,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얕고 느렸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기는 했지만 정상적인 리듬이 아니었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고개를 살짝 뒤로 젖혀 기도를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쪽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노인이 무의식 중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갈비뼈 한두 대가 금이 갔거나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바다에 떨어질 때 충격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머리 상처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허리에 차고 있던 수건을 풀어 상처 부위를 눌렀습니다. 물질할 때 항상 챙기는 얇은 수건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됐습니다. 수건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리는 눈살을 찌푸리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손이 멈칫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약 냄새였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물에 젖은 입술 언저리에서 나는 냄새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강제로 먹이려 했던 그 음료였습니다. 일부라도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약의 종류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구조대 시절 독극물이나 수면제 계통의 약물을 먹은 환자에게 했던 처치가 떠올랐습니다. 무조건 빨리 내보내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몸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그리고 등 쪽을 부드럽게 두드리면서 목 안쪽을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렸습니다. 노인이 격하게 기침을 하며 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등을 받쳐주며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몇 번 더 구역질이 이어졌습니다. 위 속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냥 다 내보내요. 해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은 의식이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걸었습니다. 오래전 선배가 그랬습니다. 의식 없는 사람도 목소리는 듣는다고, 들리지 않더라도 말을 걸어야 한다고. 구토가 끝나자 해리는 다시 노인을 바로 눕혔습니다. 입안을 살폈습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맥박을 짚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기분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해리는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어선 한 척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해린의 눈이 그 배를 따라갔습니다. 손을 들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어선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알려지는 순간 걷잡을 수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지역이 이미 사고 처리를 지시했습니다. GPS 기록도 지웠습니다. 그 말은 이 노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해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어선이 멀어졌습니다. 일단 숨겨야 해.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옷주머니를 살폈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신분증은 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해리는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한도윤, 68세. 이름 아래 주소란에는 서울 강남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리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떠올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주머니 안쪽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방수가 되는 고급 기종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해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켜둘 수 없었습니다. 노인을 옮겨야 했습니다. 해리는 가게 뒤 창고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해물탕집 뒤편에 붙어있는 작은 창고였습니다. 평소에는 어구와 재료를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안쪽과 문이 연결되어 있어서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곳이 최선이었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상체를 일으켜 등에 업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손이 아직 기억하네. 구조대에서 쫓겨난 뒤 다시는 이 손을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을 해도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그냥 바다에서 조용히 살자고, 해산물 팔고 밥이나 먹고 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손이 또 움직였습니다. 창고 문을 등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한쪽에 낡은 매트리스가 접혀 있었습니다. 해리는 그것을 펼치고 노인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머리 밑에는 어구 자루를 접어 받쳤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해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밀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의도된 살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피해자가 자신의 창고에 누워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해리는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올 것입니다. 조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미 증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인 자신이 먼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숨기면 어떻게 될까? 공범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협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일단 살려.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해리는 창고 문을 열고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소독약, 붕대, 해열제, 진통제 하나씩 꺼내 들고 다시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냄새야? 일찍 왔네. 언니 왜 이렇게 젖어 있어? 직원 김연주였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온 것이었습니다. 연주의 눈이 해린의 손에 들린 구급상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열려있는 창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해린은 잠깐 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사람 살려야 돼. 질문하지 마. 연주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러나 해린의 눈빛을 보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린의 눈빛이 그랬습니다. 농담이 아니라는 것,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보다 눈이 먼저 전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입을 다물고 해린을 따라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누운 노인을 보는 순간 연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이 사람 왜 이래? 숨은 쉬어? 쉬어. 손 씻고 와. 빨리. 연주가 뛰어나갔습니다. 해리는 구급상자를 열고 소독약을 꺼냈습니다. 머리 상처부터 처치해야 했습니다. 수건으로 눌러두었던 곳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피가 굳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깊이는 생각보다 얕았습니다. 머리 쪽 상처는 피가 많이 나도 실제로는 얕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소독약을 거즈에 적셔 상처 주변을 닦아냈습니다. 노인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통증은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해리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즈로 덮고 반창고로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머리에 한 바퀴 둘러 눌러주었습니다. 연주가 돌아왔습니다. 손을 닦으며 창고 안으로 들어서다가 노인 얼굴을 다시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나중에. 아니, 진짜로. 나 이 얼굴 어디서 봤어? 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에게 붕대 끝을 잡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연주가 입을 다물고 붕대 끝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움직였습니다. 연주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질문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비뼈 쪽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골절이 의심될 때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됐습니다. 해리는 노인의 옆구리 아래에 접은 담요를 받쳐서 움직임을 최소화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담요를 한 장 더 덮었습니다.
처치를 끝내고 나서야 해리는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창고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자신도 아직 젖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연주가 조용히 수건을 가져다 해린의 어깨에 둘러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둘러줬습니다. 해린은 그 수건을 잡아당겨 머리를 닦으며 숨을 골랐습니다. 잠시 뒤 연주가 노인의 옷주머니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갑 있어? 해린이 꺼내 건넸습니다. 연주가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한도윤? 연주가 고개를 들어 해린을 봤습니다. 언니, 이 사람 뉴스에 나오는 그 한도윤 회장 아니야? 한마루 그룹. 여행, 해양 레저 그거 하는데. 해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연주가 신분증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 알아. 어쩌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상태 봐야 해. 연주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더니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말없이 노인의 손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짧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연주가 이런 사람이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가게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TV였습니다. 연주가 아침마다 틀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창고 안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 새벽 남해안 인근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요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현재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며 두 사람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해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TV 화면에는 새벽 해상 수색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바다 위를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자막에는 해상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연주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뒤 연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고가 아니잖아. 언니. 응. 언니가 건진 거야? 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가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린은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해린도 몰랐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확실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 창고 안에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습니다. 가게 앞쪽에서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였습니다. 해린의 몸이 굳었습니다. 연주도 눈치를 채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해린이 가게 유리문 옆으로 살짝 다가갔습니다.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차가 그냥 지나가는 차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해리는 커튼을 놓았습니다. 돌아서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가게 열지 마. 연주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단골들이 오면 배탈 났다고 해. 오늘 하루만. 연주가 잠시 해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해린은 다시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노인은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담요 위로 가슴이 느리게 오르내렸습니다. 해린은 노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바깥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혜린에게는 지금 이 창고 안이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 꼭 살아야 해. 소리 내지 않고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지금 혜린이 붙잡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서울 도심 고층 빌딩, 한마루 그룹 부사장실이었습니다. 한지혁은 통창 앞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사이로 비스듬히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에 든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책상 앞에 부하 직원 둘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시신 못 찾았습니다. 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조류 방향으로 봤을 때 먼 바다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해경도 현재 수색 중이고 사고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혁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겠네. 직원들이 굳었습니다. 지혁의 목소리에는 걱정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능성을 계산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색 상황 계속 보고해. 그리고 선장 불러.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지혁은 다시 통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침을 시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뒤 선장 박성태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바다에서 오래 일한 사람 특유의 거칠고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얼굴에는 바다 사람의 당당함 대신 무언가를 애써 숨기려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앞에 서면서 눈을 살짝 내리깔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앉아요. 지역이 손짓했습니다. 성태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지역은 맞은편에 천천히 앉으며 성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바다에서 본 사람 없었나요? 성태가 잠깐 눈을 움직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새벽이었고 주변에 배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성태가 굳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지역이 성태를 바라보는 눈이 좁아졌습니다. 성태는 시선을 버티려 했지만 결국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박 선장? 예. 목격자가 있으면 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도 끝나는 거예요. 알죠? 성태의 목을대가 천천히 오르내렸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해안 CCTV 영상 가져와요. 그날 새벽 그 일대 전부. 성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지역은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랍에서 얇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펼쳤습니다. 안에는 해안 일대 지도와 함께 인근 어촌 현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녀 조합 명단도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역의 손가락이 명단을 천천히 훑어 내려갔습니다. 누군가 건졌다면 그 근방에 있던 사람이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편 부사장실을 나온 박성태는 복도 끝 창가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건물 안에서는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새벽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물에 떨어지던 소리, 파문이 퍼지던 것,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을 수 있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구조 신호라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전화를 끊고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모든 것이 정리됐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성태는 담배를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한마루 그룹 전용 요트를 맡아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받은 것이 있었고 그 대가로 눈 감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보던 것과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성태는 잠시 그 하늘을 바라보다가 결국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성태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듯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역의 지시는 이미 현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안 일대 CCTV 영상 확보, 그날 새벽 해당 구역에서 조업하거나 물질한 사람 파악, 인근 어촌계 해녀 명단 전수 확인. 3가지였습니다. 조용하고 빠르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이라는 지시였습니다. 오후가 되기 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해안 CCTV 영상 한 곳에서 새벽 시간대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물질 장비를 갖춘 여성이 바다 쪽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역이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해녀네. 그의 손가락이 다시 명단을 펼쳤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활동하는 해녀 명단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가다가 한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강혜린, 42살, 해물탕집 운영. 지역이 그 이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직원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 사람 좀 더 알아봐요. 조용하게. 직원이 파일을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지역은 다시 통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까와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시작된 일이 이제 육지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서 수사계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해상사고 관련 보고서가 여러 건 올라와 있었고 수사관들이 각자 자리에서 전화를 받거나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민석만 혼자 조용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책상 위에 펼쳐진 보고서 한 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벌써 3번째였습니다. 이번 해상 추락사고 초동 보고서였습니다. 읽을수록 뭔가 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특정 줄을 짚었습니다. 사고 발생 위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요트 갑판에서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이상했습니다. 항구에서 꽤 벗어난 지점이었습니다. 조업구역도 아니고 관광 유람선이 다니는 항로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 위치에 요트가 왜 멈춰 있었는가? 보고서 어디에도 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석은 서랍에서 해당 구역 조류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날 새벽 조류 방향과 속도를 확인하고 직접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실족이라면 시신이 조류에 따라 흘러갔을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집중 수색한 구역은 그 방향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색 범위를 잘못 잡은 것이었습니다. 조류 계산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제대로 찾을 생각이 없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석은 볼펜 뚜껑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실족이 아닐 수 있어. 옆자리 동료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석은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장조사 기록 파일을 들고 조용한 쪽 책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성태의 진술 기록을 펼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묘했습니다. 진술 자체는 깔끔했습니다. 새벽 항해중 회장이 갑판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했고 즉시 구조를 시도했으나 찾지 못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확함이 오히려 걸렸습니다. 사람이 눈앞에서 바다에 빠지면 진술이 이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당황했던 순간 소리를 질렀던 것, 어디를 먼저 봤는지, 무엇을 잡으려 했는지, 기억이 뒤섞이고 말이 엉키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태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미리 정리해 온 말 같았습니다. 외워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차를 몰고 해안가로 내려갔습니다. 사고 해역 인근 포구였습니다.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좁은 골목에 해산물 가게 몇 곳이 늘어서 있었고 포구 한켠에는 작은 배들이 줄지어 묶여 있었습니다. 아침 조업을 마친 어부 몇 명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촌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60대로 보이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해양경찰 수사관 오민석입니다. 이번 해상사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날 새벽 이 근방에서 물질 나간 해녀분들 혹시 파악이 되십니까? 평소보다 먼 바다까지 나간 분이 있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여성이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새벽 물질이야 다들 나가는데 그날따라 좀 멀리 나갔다고 한 사람이 있긴 했어요. 혜린이가, 강혜린 씨. 민석이 수첩에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강혜린 씨는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해물탕집 하는 사람이에요. 혼자 운영하는데 물질도 직접 해서 재료되는 부지런한 사람이죠. 원래 물질 구역이 따로 있는데 그날은 전복이 필요해서 좀 더 나갔다고 했어요. 단골이 부탁했다고 하던데 평소에 그렇게 멀리 나가는 편입니까? 아니요. 그날은 좀 특별했죠.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민석은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수첩을 다시 봤습니다. 강혜린. 그날 새벽 먼 바다까지 나간 해녀. 사고 해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목격자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을 2개 지나자 파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해물탕이라고 적힌 간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유리문에 손으로 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오늘 하루 쉽니다. 죄송합니다. 민석은 그 쪽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글씨가 조금 급하게 쓰인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써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급히 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게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가게 뒤편이 보였습니다. 창고처럼 보이는 공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쉬는 날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소리가 납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하는 소리, TV 소리, 움직이는 발소리, 작은 소리라도 납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그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석이 뒷골목에서 가게 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안쪽 커튼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커튼 안에서 밖을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민석은 못 본 척했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핸들 위에 팔을 올리고 골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수첩을 펼쳐 강혜린이라는 이름 아래 짧게 적었습니다. 가게 휴무, 인기척 있음, 커튼 움직임, 재방문 필요, 볼펜을 내려놓으며 한 번 더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은 없었습니다. 쉬는 날에 집에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는 것도 별일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석이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켜지는 신호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감지하는 것은 대부분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혼자 들이닥치면 오히려 상대가 다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다시 와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였습니다. 차가 포구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민석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차가 포구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혜리는 한동안 커튼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커튼 천을 쥐고 있던 손가락에 힘이 너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혜리는 손을 펴서 바지에 문질렀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주변을 살피는 눈이 달랐습니다. 혜리는 그런 눈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구조대에서 일할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 연주가 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을 노인의 이마 위에 올려두고 손목 맥박을 손가락으로 짚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간호 공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치가 빠르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혜린이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온 사람 경찰이야? 연주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응. 갔어? 갔어. 근데 다시 올 거야. 연주가 수건을 한번 뒤집어 다시 이마에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혜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노인 옆에 쪼그려 앉아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체온이 높아진 것 같았습니다. 혜리는 해열제를 꺼내 물과 함께 노인의 입술 사이로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이 무의식 중에 삼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뜬 것인지 의식이 돌아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혜린이 노인의 얼굴 가까이에서 조용히 불렀습니다. 들려요? 저 들려요? 노인의 눈이 천천히 혜린 쪽으로 향했습니다. 초점이 잡혔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혜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던 것이었습니다. 혜린이 컵에 물을 떠서 노인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술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목소리가 거칠고 낮았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은 목소리처럼 잠겨 있었습니다. 제 가게 창고예요. 일단 안전한 곳이에요.
노인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것을 보다가 다시 혜린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건졌소? 네. 노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이 많았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을 구했느냐는 뜻이기도 했고, 왜 위험을 감수했느냐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으면서 그 상황에서 왜 자신을 도왔느냐고 묻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해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사람 죽는 거 못 봐요. 그냥 그래요. 꾸밈없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조용히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파도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밀었소. 알아요. 봤소? 봤어요. 처음부터.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해리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경영권 때문이요. 내가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했지. 사람을 너무 많이 자르고 돈만 쫓는다고. 그게 맞지 않았소.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서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노인이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투박한 손이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기엔 손이 거칠었습니다. 젊었을 때 직접 일하며 올라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해리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돈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노인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돈이 아니요. 권력이요. 돈은 수단이고 권력이 목적이었던 거지. 그걸 내가 너무 늦게 알았소.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겁게 창고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잠시 뒤 노인이 힘겹게 팔꿈치를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해린이 손을 뻗어 등을 받쳤습니다. 노인이 반쯤 몸을 일으키다가 옆구리에 통증이 왔는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갈비뼈 다쳤어요. 움직이면 안 돼요. 알겠소. 노인이 순순히 다시 누웠습니다. 그러면서 해린의 손목을 잠깐 잡았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닿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고맙소.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담고 있는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해리는 손을 천천히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나으면 그때 하세요. 돌아서는데 노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도 잃은 게 있구먼. 해린의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햇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리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노인의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잃은 게 있구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잃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가 알아봤다는 것이 이상하게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연주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어때? 좀 나아 보여? 의식은 돌아왔어. 근데 열이 문제야. 병원은 진짜 안 돼? 해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가 한숨을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부엌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따뜻한 미음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없이 해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려봐. 뭔가는 넘겨야지. 해리는 그 그릇을 받아들고 다시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아까보다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혜린이 노인 옆에 앉아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시선을 돌려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을 잡으려다 기울었습니다. 혜린이 조용히 받쳐주었습니다. 두 손이 잠깐 같은 그릇을 쥐었습니다. 노인이 한 숟가락 넘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숟가락.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보다 먼저 생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노인이 미음 몇 숟가락을 넘기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쉬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충격을 받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버티다가 힘이 빠지면 그냥 꺼지듯이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혜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쁜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혜리는 노인 옆에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창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부엌 쪽에서 연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혜리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팔꿈치를 식탁에 올리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틀 가까이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이 뻑뻑했습니다. 그러나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물을 닦으며 다가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 솔직하게 얘기해. 우리 어디까지 온 거야, 지금? 혜린이 이마를 짚은 채로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미 냄새 맡은 것 같고, 저쪽은 아직 우리를 정확히 특정은 못했지만 시간 문제야. 저쪽이라면 그 아들, 응. 연주가 팔짱을 끼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야? 많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엌 한켠 낡은 시계가 초침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연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말만 해. 혜린이 고개를 들어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연주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겁먹은 것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겠다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혜린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고마워. 짧게 말하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시각이었습니다. 서울 한마루 그룹 부사장실에서는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책상 위에 얇은 파일이 놓였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고 당일 새벽 해당 구역 인근에서 포착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 식별은 어렵습니다만 물질 장비를 갖춘 여성으로 확인됩니다. 인근 어촌계 해녀 명단과 대조한 결과 강혜린이라는 인물과 일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흐릿한 CCTV 캡처 사진과 함께 강혜린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나이, 주소, 직업, 해물탕집 운영,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전직 해양구조대원. 지역의 눈이 그 줄에서 멈췄습니다. 구조대 출신이에요? 예. 몇 년 전에 나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지역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럼 건질 수 있는 사람이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 사람 보내요. 직접 들이닥치지 말고 주변 탐색만 먼저. 가게 상황, 드나드는 사람,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바로 보고해요.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지역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증거가 되는 것은 아버지의 입이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그것도 증거가 됐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막아야 했습니다. 순서대로였습니다. 지역의 표정에는 서두름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포구 골목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온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차였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지나가다가 해물탕집 앞에서 잠깐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 세워두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관광객처럼 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손에 커피컵을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힐끗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연주가 그것을 봤습니다. 가게 안쪽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골목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남자가 골목 끝에서 잠깐 멈추더니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찍었습니다. 가게 쪽을 향해서였습니다. 연주의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혜린이 나왔습니다. 연주가 창문 쪽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혜린이 커튼 틈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자는 이미 차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혜린의 턱이 굳었습니다. 봤어? 응. 사진 찍었어. 가게 쪽으로. 혜린은 커튼을 놓았습니다. 생각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경찰이 먼저 왔고 이제 저쪽 사람도 왔습니다. 양쪽에서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혜리는 물을 적신 거즈로 노인의 입술을 닦아주었습니다.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열이 나요. 해열제 한 번 더 드셔야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린이 약을 꺼내 물과 함께 건넸습니다. 노인이 힘겹게 삼켰습니다.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혜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저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사람이 왔다 갔어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겠소? 아직 못 정했어요. 생각해야 해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지는 거요. 알아요. 그런데도 있을 거요? 혜리는 잠깐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열 있는 사람 혼자 두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노인이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참는 방식으로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혜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주가 창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나오자 연주가 작게 물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혜린은 잠시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평선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예쁘다고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움직여야 해.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혜린과 연주는 창고 안짐을 조용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움직였습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들, 약, 붕대, 해열제, 물, 그리고 며칠치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음식. 연주가 보자기에 하나씩 싸는 동안 혜리는
이동할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포구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오래된 민박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혜린이 가끔 어구를 맡겨두던 곳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말이 없고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돈을 들이면 며칠 재워줄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곳은 아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곳이 최선이었습니다. 연주가 보자기를 묶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솔직히 무서워. 혜린이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무서워. 연주가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혜린이 무섭다는 말을 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더 무서운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노인을 깨우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2명 아니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골목 쪽에서 가게 뒤편으로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혜린이 손을 들어 연주를 멈추게 했습니다. 2 사람이 숨을 참았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창고 문이 아니라 가게 뒷문이었습니다. 강혜린 씨, 오민석입니다. 해양경찰 수사관이에요. 잠깐 문 열어주시겠어요? 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지역 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연주가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눈이었습니다. 혜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더 수상해집니다. 그렇다고 열면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혜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연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창고 문 잠그고 안에 있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끄덕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린은 뒷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낮에 골목을 지나갔던 그 수사관이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혜린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괜찮으세요? 혜린은 대답하지 않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새벽 바다에 있었죠? 부드러운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혜린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 나갔어요. 새벽에 항상 나가요. 평소보다 많이 멀리 나가셨던 것 같던데요. 전복해야 해서요. 민석이 잠시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혜린의 손목 쪽으로 내렸습니다. 혜린의 손목 안쪽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바위에 쓸린 자국이었습니다. 구조대 시절 생긴 것이었습니다. 구조대 출신이시죠? 혜린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해양구조대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이 그날 새벽 사고 해역 바로 인근에서 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부터 가게 문을 닫았고요. 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날 사고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혜린이 민석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2 사람이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낮고 거친 기침 소리였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민석의 눈이 창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린이 그 시선을 막아서듯 한 발짝 옆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민석은 그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안에 누가 있습니까? 혜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다시 혜린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달랐습니다. 강혜린 씨, 저는 지금 도우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도우려면 알아야 해요. 안에 누가 있는지. 혜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구조대 시절 옳은 일을 했는데 결과는 혼자 뒤집어 쓴 것이었습니다. 믿었던 조직이 등을 돌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혜린은 누군가를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눈이 그때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눈과 달랐습니다. 창고 안에서 또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길었습니다. 혜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몸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혜린이 눈을 떴습니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석이 잠시 멈췄다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린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주가 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석이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이 멈췄습니다. 매트리스 위에 누운 노인을 보고 얼굴을 확인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한도윤 회장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류 계산이 맞았습니다. 박성태의 진술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사람을 건졌습니다. 민석이 혜린을 돌아봤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해주실 수 있어요? 혜린이 창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팔짱을 끼고 잠시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물질 나갔다가 요트를 봤어요. 그 위에서 두 남자가 있었고요. 민석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혜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혜린은 그날 새벽부터 지금까지를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목격한 것, 뛰어든 것, 창고로 옮긴 것, 낯선 차가 왔다 간 것까지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말했습니다. 말을 끝내고 나자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동안 혼자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수첩에 뭔가를 적다가 멈추고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왜 지금 말하는 겁니까? 혜린이 창고 안 노인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노인의 이마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 혼자 감당이 안 돼서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도망가고 싶지 않아서요. 민석이 혜린의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첩을 덮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다 말할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멀리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수첩을 덮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연주가 노인 옆에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은 채였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를 열고 듣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것을 알면서도 먼저 혜린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상부에 바로 올리면 공식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장님 위치가 노출되고 저쪽에서도 움직임이 빨라져요. 알아요. 반대로 시간을 끌면 저쪽이 먼저 여기를 찾아올 수 있고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이 팔짱을 끼고
잠시 참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사관으로서 정해진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차대로만 움직이면 이 여자와 이 노인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공식화되면 오히려 지역 쪽에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석이 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증거가 필요합니다. 회장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녹음이든 서면이든 공식 진술 형태로 남겨야 해요. 그게 있어야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혜린이 창고 안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하겠소. 목소리가 낮고 거칠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한 짓을 내가 직접 말하겠소. 그게 맞는 일이오. 민석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몸 상태가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소. 합시다. 민석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혜린이 노인 등 뒤에 접은 담요를 받쳐 상체를 조금 세워주었습니다. 노인이 아픈 옆구리에 힘을 주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지만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민석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아들과의 갈등 경위, 요트 위에서 벌어진 일. 하나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간간히 끊겼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혜리는 그 옆에 앉아 물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노인이 한 모금씩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술이 끝났을 때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이 녹음을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혜린을 봤습니다. 이걸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가 없는 번호였습니다. 민석이 잠깐 화면을 보다가 받았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요트에 있었던 선장입니다. 민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예요. 그날 새벽 저는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쪽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거기서 나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이동해야 합니다. 혜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연주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연주가 챙겨둔 보자기를 들었습니다. 혜린이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이 옆구리 통증으로 얼굴을 찌푸렸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었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네 사람이 창고를 나왔습니다. 민석이 앞장서며 골목 상황을 살폈습니다. 가게 앞쪽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쪽 골목 끝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역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혜린이 노인을 이끌고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주가 바짝 붙어 따랐습니다. 민석이 맨 뒤에서 따라가며 골목 상황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뒷골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혜린은 이 골목을 눈 감고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발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노인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두 개를 지나 작은 공터로 나왔습니다. 포구 위쪽으로 이어지는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민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 차가 저 위에 있어요.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노인이 숨이 찼습니다.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혜린이 허리를 낮추며
노인을 더 단단히 받쳤습니다. 노인이 혜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나중에 하세요.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뒤에서 오는 것 같아. 알아. 빨리 걸어. 차가 보였습니다. 민석의 차였습니다. 민석이 뛰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혜린이 노인을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연주가 옆에 탔습니다. 혜린이 조수석 문을 열려는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요. 남자 2명이었습니다. 골목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해양경찰 수사관 오민석입니다. 지금 공무 집행 중이에요. 물러서세요.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잠시 주춤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틈에 민석이 혜린에게 눈짓했습니다. 혜린이 차에 탔습니다. 민석이 운전석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남자들이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는 한 손으로 운전하며 다른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노인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폭우가 지나갔습니다. 배들이 줄지어 묶여있는 폭우였습니다. 노인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혜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혜린의 손 위에 노인의 손이 얹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겠소. 혜린이 노인의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지혁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선장 박성태의 제보와 한도윤 회장의 직접 진술, 그리고 해안 일대에서 확보된 추가 증거들이 맞물렸습니다. 사건은 단순 해상사고에서 살인 미수로 공식 전환됐습니다. 지혁이 건물을 나오는 순간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걸음이 느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미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지역의 시선이 잠깐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멀리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그 눈을 보다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혜린은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더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혜린은 혼자 바다로 나갔습니다. 물질 장비를 챙기고 익숙한 길을 걸어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바다가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잔잔함이 불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요했습니다. 살아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혜린이 천천히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몸이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잠수했습니다. 수중은 조용했습니다. 빛이 물속으로 비스듬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해초가 흔들렸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린은 그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녀 숨비 소리가 새벽 바다 위로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혜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도망쳤으면 나는 평생 이 바다가 무서웠겠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별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의 하늘이었습니다. 가장 어둡지만 곧 밝아올 하늘이었습니다. 멀리서 연주가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린이 작게 웃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혜린도 이제 그랬습니다. 옳은 선택이 반드시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은 결국 자기 자신도 살립니다. 강혜린은 그날 바다에서 노인을 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스스로 놓아버렸던 자신을 다시 건져 올린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옳은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손해만 봤다고, 나서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옳은 선택은 반드시 보상받지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묵묵히 옳은 일을 해오신 분들, 그 선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이 이미 당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